펀드가 설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섹터를 사시겠습니까? MSCI 기준으로 지금 내년도에 대한 각 국가별 이익 그로스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 시대의 1등주나 이런 거 되게 잘 찾으시는데 네. 혹시 조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있는 섹터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안 와닿으실 텐데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근데 그 주식들이 몇 분기 동안 실적이 좋아지고 계속 보여주니까 신고가 내버리거든요. 저는 이제 공매도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 이후에 쇼 스퀴즈가 나오는 모습이 네.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네, 네. 강제 청산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 신용도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이 털리는 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다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두세 번 더 확 매도가 나왔을 때가 그게 그치. 사실 네. 신용 반대 매매인 네, 네. 것처럼 네. 그럴 때는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시 되돌려 놓으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쇼 스퀴즈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쇼 스퀴즈로 장중에 이렇게 올랐다가 나중에 네.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꼭지였었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공매도 상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그 쇼 스퀴즈를 잘 이용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이한현 본부장님은 이제 지금 펀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펀드가 설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섹터를 사시겠습니까? 그냥 섹터로 얘기해 주세요. 섹터로 하면 내년에 한국장은 그냥 반도체가 대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되어야만 하는 장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시황 설명회나 저희 고객 미팅을 하면 드리는 말씀이 딱 요 마디였거든요. 이 내년은 반도체가 되어야만 하는 장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탑다운에서 놓고 보면 네. 수출 데이터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의 전체 수출 데이터도 반등하고 나오지만 반도체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희망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재고 소진은 끝났다라고 회사가 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HBM 등등으로 인해서 고퀄리티 하이 퍼포먼스의 그런 고사양 제품의 수요가 확실히 는다. 근데 이게 파생되는 게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승수효가 좀 크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는 탑다운에서 잡힌 거죠. 근데 네. 저희가 그냥 심플하게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개선, 원화 강세 되면 외국인 수급 개선. 그렇네요. 이게 이제 윗단에서 잡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개선되면 당연히 해당 기업들은 실적 개선. 그러면 내년에 대한 실적을 끌고 갈 수 있는데 MSCI 기준으로 지금 내년도에 대한 각 국가별 이익 크로스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추정치 잡혀 있는 게 내년에 55% 증가가 잡혀 있거든요. 한국이. 그럼 이거를 저희가 이 숫자만 듣고 이야. 55%이 반응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적자 폭만 확실하게 흑자로 바뀌어도 충분히 그 55% 그로스의 반 이상을 차지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바텀업에서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탑다운에서 좋아질 것 같고 반드시 좋아져야만 되는 섹터가 이건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결국은 저도 이제 왜 반도체를 픽했냐에 대한 선택이 꼭 수출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아니고요. 네. 다행히 제가 봤던 거에서 수출 데이터랑 관련된 지금 PQ 관련된 숫자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고마운 건데 처음 피킹했을 때는 뭐냐면 사실 그냥 큰 시장판을 봐야죠. 저희 지금 시장판. 이 시장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벌써 몇 년째 쓰고 있고 신냉전을 저희가 놓고 보면 싸우는 거니까 기존의 주도권을 지키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건 사실 미국이죠. 네. 미국도 뭘 하냐면 테크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도전하는 나라들이죠. 대표적인 게 중국이고 중국은 단순 제조업에서 탈피해서 하이테크로 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계속 견제를 했더니 규제가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부상하는 거 사우디 여기는 단순 에너지원을 가지고 수출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도 테크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승전 지키려고 하는 자와 도전하는 자 모두 다 기승전 기술이다 테크기이다. 근데 여기에 이 낙수 효과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국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테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기승전 다 테크 투자로 기결된다. 테크 투자는 결국 캐펙스 증설이 들어가고 네. 증설은 당연히 미래의 실적을 보장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이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보다 보면 테크로 AI, 뭐 반도체, 뭐 이런 걸로 파생되는 진짜 소위 말하는 IT 쪽의 테크. 그다음에 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원전까지도 요즘에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테크지만 두 갈래로 나뉘는 거죠. 진짜 IT의 기술과 에너지 쪽의 기술. 여기서 파생된 이 카테고리도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것들이 올해 다 한번 테마 상세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되게 많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의 최상단은 그냥 테크 기술 투자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거의 가장 큰 근원, 그냥 반도체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 반도체가 가격도 바닥 찍고 있고 재고도 슬림해져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빅사이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고민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R 밸류가 여기인데 네. 과연 이걸 지금 뚫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되게 의미 있었던 게 공매도로 숏스퀴즈가 이렇게 많이 나서 급락 종목들이 급등하는 오늘 계속 주가가 버텼고 안 빠졌던 하이닉스가 뚫어버렸거든요. 지금. 네.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거죠. 그래서 펀드멘탈 좋은 것도 수급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내년에 대한 그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확신이 좀 섰던 오늘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끌어줄 것도 같고 네. 되어야만 한국장도 있고 근데 지금 오늘 이런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분위기 쇄신이 좀 돼버린 구조가 나왔고 안 그래도 11월 달에 지금 FOMC가 끝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은 종료된 걸로 저희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와중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확 떨어진 상태에서 테크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보려고 하는 와중에 일단 먼저 수급이 먼저 붙었고 네. 그런데 지표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양도세 이슈가 끝나고 12월 말 그다음에 네. 내년 연초장을 봤던 게 한 달 정도 좀 빨라진 건 아닌가 뭐 그 정도까지도 생각 들게 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예. 양도세 이슈는 바로 요 다음 질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한영 본부장 때문에 네. 이 양도세 이슈가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네. 예전에 제가 배운 게 있어서 그 질문을 바로 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하이투자의 이제 송명석 연구원은 네. 목표가를 77,000원으로 네. 예전에 9만 원인가 9만 5천 원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목표가 77,000원으로 내리고 네. 바이는 유지했지만 네, 네. 그래도 9만 원대에서 77,000원으로 네. 목표가 낮추면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셀 네. 리포트나 예.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7만 원에서 77,000원 뭐 10% 먹자고 우리가 네, 주식 네. 투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증권사 레포트의 목표가는 증권사도 뭐 어떤 요인들이 좀 바뀌면 목표가를 무조건 바꿔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뭐 그 이슈에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사실 지금 제일 극렬하게 서로 시장에서 싸우는 게 삼성전자 파와 하이닉스 파가 이제 요즘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파로 선택하신 거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대응하는 사람인 거지 펀더멘탈리 애널리스트 분들처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의 깊이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훨씬 높으실 거지만 사실 그런 일적인 면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인 거죠. 예. 추론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 목표가는 사실 크게는 의미는 없다. 지금부터는 결국은 목표가를 보고 저희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저희의 판단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직으로 새롭게 밸류에이션 뚫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실적,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모멘텀인데 실적은 개선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3분기 실적이 바닥인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근데 물론 이제 과거의 밴드로 봤을 때는 상단쯤에 왔다라는 게 지금 저항선인 거죠. 근데 오늘은 저항선을 뚫어버리는 날이고 네. 왜 뚫었을까 보면 이제 펀더멘털을 인정해주기 시작한다라는 거. 여기 내러티브가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그건 뭘까라고 보면 사실은 AI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이슈들 그거의 근원이 이제 HBM 뭐 이런 것들이 큰 줄기로 자리하고 있으면 모멘텀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사실 P 곱하기 Q에 모멘텀까지 붙었으니 안 될 일은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굳이 레포트를 보고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관 투자가든 네. 개인 투자가분들이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시는 리포트를 이 기업이 지금 이런 상태이구나. 네. 예. 그 애널리스트랑 저는 펀드 매니저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네, 네. 펀드 매니저는 미래 그림을 그려야 되고 네, 네. 예, 애널리스트는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네, 애널리스트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네. 숫자를 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향도 있고, 약간 지나간 숫자를 가지고 리포트를 내다 보니까 약간 뒷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의 목표가를 보고 주식 투자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이한영 본부장님이 그 뒤에서 가시기 전부터 거기 있었던 본부장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2005년, 6년, 7년, 2011년 뭐 이럴 때도 1인당 10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 100억 이상일 때도 연말만 되면 주식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50억, 그 다음에 뭐 40억, 25억 이러다가 지금은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 작년 연말에 1인당 10억 이상.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한 사람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한 명이 10억 이상 들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운용하실 때도 그런 고객이 계셨습니까? 일단 사모펀드는 펀드 가입 조건 자체가 최소 3억이고 그 다음에 저희도 보면 그 이상의 금액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이제 뭐 직계 좀비속이 아니고 1인당 10억이다 라고 하기 전에는 사실 사모펀드에 들어가 있는 주식도 합산하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해당 종목이 좀 클 경우에는 합산을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정말 국세청에서 이번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모펀드 내에 있는 주식도 합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무서워서 사모펀드에서도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주식 팔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개인 고객분들 삼성전자 같은 거는 있잖아요. 꼭 여쭤봤어요. 혹시 부인이나 직계 좀비 속으로 삼성전자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아니냐 여쭤보고 아니면 찜찜하면 그냥 일단 다 팔았다가 다시 샀거든요.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 시장의 그 변동성을 좀 야기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인위적인 매매를 그 하루를 피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거라서 그게 사실 누구를 위한 그 매매인지 사실 모를. 근데 결국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끊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그래서 사실 연말에 아까 저도 양도세 이슈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자체가 결국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날짜가 정해진 그날에 맞춰서 끊고 가는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그걸 알면서도 저희가 롱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보면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매매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그냥 장기로 계속 들고 가도 되는 주식을 굳이 그 해당 이슈 때문에. 그리고 사실 1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큰 금액이지만 또 시대상을 좀 반영을 좀 해줘야 되니까 저희도 고객분들도 사실 그런 고객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뭐 우리나라 인구에서 뭐 몇 프로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 내에서 미치는 영향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그분들을 제어하려고 했던 게 전체 다수를 다 건드리는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세금 이슈에 있어서는 뭐 사실 벌었으면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좀 파생된 다른 영향으로 아무 상관없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됐으나 결과값이 나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사실 그 모두가 주식을 투자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뭐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해 10억을 벌었는데 연말 되기 전에 팔면 세금 안 내도 되고 연말에 대주주 명부에 주주 명부에 올라가서 1억 10억 이상이네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슈를 발생시키면 내년에 세금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네, 없이 네. 절세하기 위해서 파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킨다는 점이 네.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저는 내년 6월말 공매도 금지로 돼 있는데 그 재개하기 전에 네. 저는 이게 연말에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걸 아니까 롱숏 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해 개인들이 투자해서 많이 수익 난 주식을 네. 무조건 공매도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빌미를 좀 안 줬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금융 선진화도 뭐 추구를 하고 있고 나라가 그래야 이제 MSCI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저희 선배님들이 계속 그렇게 요청 많이 몇 년 동안 하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조금 제도 개선이 좀 빠르게 좀 세련되게 좀 필요하죠 사실은. 예, 실전에서 매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불필요한 이슈들이 뭔가 좀 지수를 발목 잡는 느낌이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쁘게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는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참에 말씀하신 대로 좀 같이 한 번에 좀 깔끔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반도체 섹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네. 아니 반도체 좋다라고 다들 얘기해서 나도 반도체 네. 좋은지는 알아 네, 이러실 네, 것 네, 같거든요. 네. 반도체 말고도 그 시대 1등주나 이런 거 되게 잘 찾으시는데 네. 혹시 조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있는 섹터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안 와닿으실 텐데 네. 사실 제조업 지표 보면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쪽 제조업 지표도 뭐 어떻게 보면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다 할 정도로 설비 투자 계속 늘고 있고 네. 그 말인즉슨 공장을 지었고 그다음에 공장 내에 기계를 넣고 있다인 거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투자가 되면 당연히 이 제조업 설비를 만들어 줘야 되고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나머지 제조업들도 같이 좋아진다라는 게 한 축이 있고 네. 또 다른 거는 사실은 최근에 좀 변한데 중국에서 1조 원을 풀면서 2년 동안 5천 위안씩 해서 네. 그 지원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더 이상 이제 관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와중에 유가가 하향 안정화 좀 돼서 지금 최근에 한 80%까지 좀 내려와 있으니까 네. 유가가 안정화돼 있는데 중국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선진국 중심으로 이런 시설 투자 수요 사이클이 발생하면 과거에 저희가 저 대리 시절 그때 했던 저희가 뭐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재 산업재 시크리컬 업체들 예. 그래서 직관적으로 유가 하락인데 중국 개선 그럼 그리고 화학주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내년에는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전통 제조업을 좀 보고 있어야 된다. 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 제조업이라고 해서 재미없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게 네. 최근에 특히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변압기 진짜 그렇죠. 진짜 저희한테는 이게 전통의 산업 중에 전통 제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 주식들이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졌고 네. 근데 이 주식들은 저희가 수주 공시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다발적으로 되게 많은 소액의 수주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실적을 만드는 비즈니스인데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몇 프로 그냥 큰 수주의 사이즈의 수주를 발표 안 함에도 불구하고 몇 분기 동안 실적이 좋아지고 계속 보여주니까 신고가 내버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저게 뭐 성장 산업이냐 그냥 우리가 아는 신기술이냐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죠. 변압기잖아요. 전고대가는 전압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이 충분히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제조업 사이클 어디서 어떤 산업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근데 탑다운상 제가 볼 때 미국 지표들이나 중국 지표들도 하나는 좋은 걸 유지하고 있고 하나는 바닥에서 돌고 있는데 수급도 어느 정도 다 리밸런싱이 돼 있고 그다음 이 산업들이 신규 진입자가 없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가 좀 맞아 떨어졌을 때 절대 가격 측면에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면 소위 말하는 주의 환기가 되겠죠. 얘가 올랐네? 근데 뭐 일회성일 거야.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사이클 다시 오나? 라는 고민이 들 거고 근데 이건 저도 지금 확신은 없지만 이게 내년에 저희가 그래도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전통 제조업을.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10월 달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네. 10월 달에 코스닥이 12.5%나 빠졌고 네. 코스피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부터 또 내년 5월 달까지 이 할로윈 전략이 또 먹히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뭘 사야 되느냐 보면서 결국 10월 이 약세장에 잘 버티는 애들 자꾸만 머리를 들려고 하는 애들 그게 뭔가 이렇게 보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화학주가 네, 네. 되게 강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도 화학이 왜 저러지? 우리는 항상 머리를 네. 좀 맑게 비우고 네. 봐야 되니까 거기서 중국의 PPI가 네, 7월 달에 바닥 찍고 이렇게 맞습니다. 돌아서고 네,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 PMI가 최근에 약간 이제 꺾이긴 했어도 서비스 PMI나 제조 PMI도 계속 괜찮- 이제 바닥 치고 네. 돌아서는 네, 느낌이고 네. 그랬을 때는 이거 시클리컬도 사실 못 먹으면 되게 네, 네. 아프잖아요. 그리고 시클이라서 움직일 때 세게 움직여버리고 세게 움직이니까. 네, 네. 보통 올라가면 예전에 뭐 대표적인 시클리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뭐 12만 원에서 한 40만 원 가버리니까 네, 그리고 밑에 대한유화부터 금호석유 등등 회사들이 올라갈 때는 두세 배가 그냥 무섭습니다. 하니까 안 그래도 그쪽을 유심히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탑다운으로 보면 시클리컬도 네. 자세히 봐야 되고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수상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미리 너무 예단하고 살 필요는 없는데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장을 다들 저희가 한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게 안 네. 좋은 것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계속 올릴 것 같고 이 높은 레벨에서 안 빠질 것 같고 네.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진짜 전쟁을 해버리고 전쟁도 화해를 안 해버리고 그런 와중에서 금리가 또 오르기 시작하고 유가도 네. 올라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네요.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다 있다가 근데 계속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럼 이 안개가 거쳐버렸을 때 드러날 게 뭘까? 그러면 지표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거 언제쯤에 좋은 걸 좋게 해석해 줄까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계속 해놓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내년장을 저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걸 계속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거의 대장주가 뭘까? 이게 저희가 전략 짜는 입장에서 이제 대응 전략인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어지러운 장에서 대응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너무 시세 왔다 갔다 하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다 그럼 지금 주식하면 안 돼 이지만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빠져 있을 때 좋은 모멘텀 나오면 가격 매력을 제공하니까 그때부터 사들어 가야 되는 장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사실 단기로는 11월 1일 날 FOMC 보고 판단하고 17일 날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봐야 되니까 싸우고 있을 텐데 쉽게 합의 안 볼 것 같고 연말에 우리 양도세 이슈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 걸리겠다 생각했다가 갑자기 뒤집는 이슈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또 주말 사이에 공매도 이슈도 있었지만 11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미중 정상 만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뭐라도 나오면 뭐라도 나오면 지금 근데 양쪽 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정상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나쁜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안 만난다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 뭔가 그래도 좋은 얘기가 서로 합의가 봤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위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이벤트들이 지금 너무 막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는 장. 그렇네요.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 4년 차니까 네. 어떻게든 내년 대선에서 또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네. 굳이 여기서 에이펙 회담에서 뭔가 악화시키는 그런 네, 얘기를 할 할 필요가 이유가 없네요. 네.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네. 또 5년 더 네. 연장을 한 상황에서 예, 예. 인민들이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네. 오죽하면 1조 달러 네, 그 맞아요. 1조 위안. 1조 위안 네. 국채까지 찍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이번에 만나서 악수하면서 좀 건설적인 얘기를 네, 할 네.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안 만나면 내년에 만날 타이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 미국 대선 레이스가 들어가니까 지금 만나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저희가 스케줄을 보고 짜고 이거에 맞는 예측. 예. 그래서 그냥 시세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식을 그러니까 예측하고 물론 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예측을 확률적으로 높여가는 과정을 계속 저희가 거쳐가는 게 저희 업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도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로 계속 저희한테 끊임없는 질문을 주시는 게 결국은 저희가 이게 방법론적인 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네. 답이 이거다 해서 제가 뭐 반도체 좋아 보입니다라고 해서 이 반도체 답이라는 게 아니라 저도 좀 계속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게 나는 이런 이유로 탑다운 바텀업에서 이게 좋아 보여서 저는 반도체입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죠. 요러한 지표들을 봤더니 어쩌면 제조업 사이클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크호스로 화학주를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요 과정들 이 방법론적인 거 이게 이제 방송으로 전달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예. 네, 너무 공매도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질문만 더 할게요. 좀 전에 이제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네. 있다고 네. 하셨으니까 내년 1월 그리고 우리는 내년 4월이고 뭐 총선 때문에 사실 공매도 네. 이 금지에 관한 아, 그런 것도 아마 네. 정치적으로 좀 얽혀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내년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 네. 네. 그 이 선거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신경은 쓰지 않고 싶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그림은 그리고 있잖아요.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일단 저는 정치 이슈는 예측하지 말자. 네. 그냥 결과 보고 대응만 하자. 이게 철저하게 원칙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저희는 스케줄을 아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 스케줄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까는 결국은 시장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이벤트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한테 좋을 거가 남았지 나쁘게 할 액션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라서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이벤트적으로 사실 수급성 도움을 줄 이슈들이 몇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공매도도 사실 그런 이슈였죠. 이게 뭐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으로 도와주는 이슈인 거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한다는 거니까 사실 정책이 나쁘게 하려고 정책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방향성은 한 방향인 거니까 한 방향에 대해서 원래 짜진 전략에 더하기 알파가 붙었다. 근데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발생한다. 근데 저점은 높여가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하려고. 네. 네. 네, 어차피 예측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네. 직접 나와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다음- 도움 됐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에 또 시장 어려울 때 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한영 본부장님과 오랜만에 주식시장의 어려운 가운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식을 좀 의미 있게 내 포트에 담을 수 있는 그 용기는 그 종목에 대한 무단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얘기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공매도 이슈 등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박사님과 차 한잔 합시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